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무도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맞춤인 책을 들고 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작가님의 책을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이었는데요. 나카무라 마사루라는 분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잠자기 전 읽기만 해도 나쁜 기분이 사라지는 마음의 법칙이었어요. 자, 오른쪽에 카드 올려놓을게요. 이 분의 책은 뭐랄까요? 비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든 비유들이 좀 이렇게 딱딱 맞지가 않아요. 그 전 책도 그렇고, 자, 오늘 읽어드릴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책,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으면서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서 작가님, 이 비유는 좀 억지 같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종종 생겨요. 근데 조금 억지 같으면 어때요? 결국은 읽고 나서 실실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의 말이 빈틈도 없고 막 탁탁 논리에 맞고 꼭 그래야 되나요? 인간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떨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죠? 좀 약간 부족해 보일 때, 약간 좀 어설플 때, 그럴 때 부르잖아요. 어우, 너는 진짜 인간적이다, 야. 제가 그렇거든요. 구멍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인간적이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칭찬 같은데 놀리는 말 같고, 놀리는 것 같지만 또 칭찬이에요. 그쵸? 이 작가님은 첫 번째 책 마지막 챕터에서 45세 본인이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쓰셨었어요. 젊은 나이였죠. 수술도 받고 좋아지셨는데 두 번째 책에서 보니 또 재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두 번째 책까지 펴내주셨네요. 2017년도에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아픈 와중에서도 투병 중에도 잠 못 들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덕분에 제가 잠을 잘 자요,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은 못 되지만 제 목소리를 벗삼아서 잠을 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대요. 저도 잘하고 있죠? 하는 말씀을 건네보고 싶었습니다. 부디 나무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와, 이건 정말 한 번만 듣고는 쓸 수 있는 댓글이 아니야 할 때 진짜 많아요. 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약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진짜 기쁘거든요. 기분 정말 좋아요. 그런데요. 어떡하죠? 듣다가 완전 자버리는 바람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댓글 두실 때에는 행복해져요. 잘 주무셨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안 그럴래요. 오늘은 끝까지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 안녕히 주무세요. 도와줘 라고 말해야 인생이 즐거워져요.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 그들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라면서 멋대로 짜증을 냅니다. 어차피 나를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사람 따위는 없어 하면서 계속 울먹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시점에 와서야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줘.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이미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서 도움을 요청받은 상대도 곤란해집니다. 참으면서 열심히 하기 전에 가볍게 도와줘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그 정도라면 가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도와줄 수 없는 것보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편이 기쁘기 마련이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매우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호감을 얻습니다. 성공한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볍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귀찮은 작업이라면 가볍게 이것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돼. 타인이 싫어하는 일은 먼저 나서서 합시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일은 남에게 흔쾌히 부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부탁하면 분명히 싫어할 거야 라고 멋대로 상상해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부탁받은 일을 싫어할까요? 정당한 보수를 지불한다고 약속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자기에게 신세를 져왔던 사람들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세미나 강사를 목표로 삼았을 때 한 선생님을 보좌하며 따라다니는 역할을 1년 반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급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항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세미나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경우 보수는 학습 혹은 성장이지요. 그 후 세미나 강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동시에 여러 세미나에서 스태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과분한 보수를 주는 세미나가 있는가 하면 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세미나도 계속 참가한 이유는 세미나 덕분에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참가자가 매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씨. 산씨, 저는 평소에 이렇게 불립니다. 덕분에 매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산씨의 그 한마디를 들은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씨가 있으면 세미나 운영이 순조로워져요. 이런 말이 제 보수였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공헌이지요. 동물이나 벌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삶이 짜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동물이거나 벌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가볍게 도와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분명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도와줘 라고 말하면 많은 이가 나라도 힘이 되는구나 하며 기쁘게 조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동료가 있고 나를 도와주려 한다는 점을 알고서 따뜻한 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해야 일이 잘 풀려요. 사실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잔업을 부탁받았을 때 거절하면 상사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받아들입니다. 한편 약속을 취소하면 연인에게 미움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도 역시 약간 지각해버려서 연인에게 혼이 납니다. 급하게 처리한 일에서는 바보 같은 실수가 드러나서 상사에게 너는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질책받아 신뢰를 잃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버립니다. 이렇듯 미움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하면 좋을까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는 사실 매우 다른 생각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사랑받을까로의 변환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예정이 없는 날은 퇴근 전에 상사에게 뭔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마디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한 날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따라서는 야근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잔업을 하다 보면 잔업하고 싶지 않은 날에 상사가 일을 부탁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상사도 언제나 이 직원에게만 잔업을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보세요. 좋은 일만 있죠? 미움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의 언동에 대하여 이쪽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휘둘리고 맙니다. 미움받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행동하는 것이 괴롭거나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므로 스스로 움직이는 습관이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과 플러스가 되기 위한 행동은 자기 자신이 움직일 때의 기분만 살펴봐도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달했다면 다음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서 모두의 범위를 넓혀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얼굴을 하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16방 절세미인을 목표로 합시다. 평소에 쉽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까지 즐겁게 만들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휴지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고생하십니다 라고 말을 걸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는 시간도 돈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들은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몇 시간이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싫은 얼굴을 당하는 와중에 단 한마디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더운 여름날에 한순간 스콜이 온 것처럼
메말랐던 마음이 윤택해질지도 모릅니다. 또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립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님에게도 사랑받으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레스토랑에 가면 종업원에게, 호텔에 묵으면 프론트나 룸서비스하는 직원에게, 여행지에서는 지나치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며 실천해 봅시다. 종업원에게는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을 부른다. 룸서비스 직원에게는 호텔에 비치된 종이라도 상관없으니 감사 인사를 한마디 적어둔다. 여행지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쪽이 먼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실천하기만 해도 거의 누구에서든 사랑받게 됩니다. 게다가 한 푼도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에게 사랑받는 범위를 넓혀가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사람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전원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얘는 상당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미움받을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실천합시다. 이로써 마음먹은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집단으로 당신의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 사세요. 저 이 챕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신이 말하는 대로 사세요. 우주에는 분명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 세계를 훨씬 좋게 만들려고 우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금보다 좋게 만들 묘안이 떠오르더라도 신은 스스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을 법한 사람 몇 명에게 묘안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묘안을 실행한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세상을 좋게 할 묘안을 더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니 한 번 성공한 사람은 척척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운도 따라주어 정상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거 재밌어 보여. 해보고 싶다고 머리에 스쳐 지나간 발상은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신은 여러분에게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묘안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신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해피엔딩. 그렇게 믿고서 제대로 신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여기에서 신이 말하는 대로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하면 되고 싫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무리해서 사귀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해버려도 됩니다. 어린 시절에 뭘 선택할지 고민이 되면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손익을 따져봅시다. 이러면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것을 골라봅시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제안하는 대로 해봅시다. 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쉴까요? 회사 상사가 말하는 대로 해봅시다. 이러면 노예의 인생입니다. 어느 걸로 할까? 무엇이 될까? 누구와 함께 지낼까? 어디에 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떠올린 생각은 신의 묘안입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뭔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의 묘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해버리면 좋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신이 훨씬 좋은 묘안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부족함을 덧붙이는 인생은 살지 마세요. 인생은 스스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생각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휩쓸려서 생각지도 못한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휩쓸리며 살아가는 삶도 그 나름대로 행복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라고 돌이키게 된다면 매우 안타깝겠지요. 저는 45 생일이 지나고 3일 후 뇌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뇌 절개 수술을 받고 종양을 검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악성이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남은 시간을 선고하지 않겠지만 3년 후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고작 9개월 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치의로부터 빠른 사람은 2년, 오래 산 사람도 11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슬펐지만 그래도 조금 침울해졌을 뿐 의외로 괴로워하는 일도 없고 식사가 목을 넘어가지지 않는 일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지새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안정되어서 오히려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서 스스로 카운슬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생각보다 꽤나 짧을 것 같다는 선고를 선선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성장을 볼 수 없는 것만큼은 안타까웠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으니 그 결과 병을 얻었더라도 그다지 후회는 없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발버둥 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해두면 좋았을 걸. 거기에도 가보면 좋았을 걸. 더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악성 뇌종양에 걸린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인생은 이제 곧 끝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사람 중 1명이 암에 걸리니까요.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책이나 교재에서 성공 철학을 배우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 위해서 투자나 개업 세미나에 참석하고 상냥해지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인생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덧붙여가는 점토공예와 같습니다. 이 방법의 최대의 단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되려고 심리학의 갑옷을 입고 언어신경학 프로그래밍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방패도 듭니다. 하는 김에 사슬 옷도 안에 입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점토 공예형 인생은 계속 덧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점토 공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각처럼 만들어내는 쪽이 훨씬 자기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덧붙여가는 점토 공예와 달리 조각은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각가가 네모난 대리석 기둥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에 따라 해야 할 일이 결정됩니다. 비너스를 본 사람이라면 대리석 아래 이미 존재하는 비너스를 조각합니다. 대리석 중에서 비너스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면 됩니다. 깎아내면 이제 덧붙일 수 없습니다. 대리석이 아깝다고 해서 허리에 곡선을 넣지 않거나 팔을 굵게 만들면 비너스가 아니게 됩니다. 조각은 새롭게 덧붙이지 않고 이미 있는 부분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대리석 안에서 언제나 웃고 있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도 웃습니다. 웃는 것 이외의 부분은 잘라냅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어도 악성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웃고 있습니다. 울거나 한탄하는 것은 비너스에게 굵은 팔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제 인생에서 웃음 빼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며 황망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대리석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지요. 남은 것은 여러분이 본 것 이외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뿐입니다. 자기다움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인생에서 잘라냅시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멋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부 당신 안에 있으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는 여행은 끝내도 좋습니다. 에필로그.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감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카운슬링을 하고 스태프로서 세미나에 참가할 때에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귀갓길에 오르게 하자. 조언을 듣고 나면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게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해서는 막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침울한 마음으로 귀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참석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주최자로서 이를 차마 눈뜨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여하는 세미나에서는 참가자가 반드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신념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도 읽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상냥하게 알기 쉬운 예를 들면서 쓰려고 했습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억이란 전부 감정이 차오른 순간에 겪은 일입니다. 아무 감정도 생겨나지 않았던 순간의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감정을 너무 컨트롤해서 억눌러 죽여버리면 인생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느낀 싫은 감정을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중하는 대신 어떤 감정이 되고 싶은지 집중해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다 보면 도중에 원하지 않던 감정에 처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책을 다시 읽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감정 상태가 될지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무런 추억도 없는 인생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별일 다 있었지만 돌아보면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즐거웠다고 느끼는 삶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주무시고 계시죠?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